오늘 토픽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지질 강화 치료가 최근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10년, 15년 한 거를 한 세 종류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지질 강화 치료에 대한 그 임상 연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 대사나 동맥경화에 대한 유전 연구,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 임상 연구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연구보다는 그것이 포함은 돼 있지만 주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이드라인의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의 서포팅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그 신약, 이제 앞으로 사용될 신약이나 앞으로의 지질 강화 치료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질 강화 치료 가이드라인은 유럽에서는 2019년에 나왔고 미국에서는 2018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나와가지고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지만 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미국 가이드라인보다 덜 복잡해서 먼저 유럽 가이드라인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이제 옛날의 미국 가이드라인이나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환자 그룹을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나누죠. 이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초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이런 디지즈 엔티티들이 이제 조금 추가가 되고 옛날보다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클리니컬과 이미징에 있을 때, 당뇨병에 타겟 organ 데미지가 있을 때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제 ASCVD가 있는 이런 경우가 좀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고위험군에도 당뇨병이 더 세분화돼 가지고 덜 위험한 당뇨병이 고위험군에 들어가고, 아주 덜 위험한 당뇨병은 이제 중간 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의 특징입니다. 2018년 미국 가이드라인은 2013년 가이드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리스크 레벨을 따져가지고 하면서 스타틴을 줄지 결정할 때 애매한 경우에는 리스크 인핸서라는 비전통적인 위험 요인을 따져서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초고위험군이 좀 갈려가지고 이번에는 총 5개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초고위험군이 코로나리 디지즈를 따로 띄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그룹이 코로나리 디지즈가 아닌 혈관 질환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뇨병, 이제 심한 당뇨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뇨병 중에 덜 위험한 당뇨병이 세 번째 그룹으로 들어가고, 중간위험군이나 저위험군은 옛날 가이드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치료의 타겟은 유럽 가이드라인이 가장 어그레시브 해가지고 초고위험군에서 55 미만, 고위험군 70 미만, 중간위험 1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이드라인은 도리어 유럽 가이드라인보다 2018년 미국 가이드라인이 좀 덜 어그레시브한데, 고위험 ASCVD일 경우에 70 미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190이 넘는 경우 100 미만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연구는 고위험군이나 중간위험군은 다 콜레스테롤
치료 트라이리스트 메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초고위험군에서 왜 타겟을 마이너스 55 미만으로 하느냐는 이 improve it, fury의 odyssey outcome, 이렇게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신 가이드라인의 정리 내용이 되겠는데, 이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어큐 코로나리 신드롬하고 스테이블 엔지나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서 어큐 코로나리 신드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하고 상관없이 스타틴을 쓰자. ASB 그 스테이블 엔지나에서는 뭐 좀 그런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쯤 해서 지금 이제 그 세종병원에 가 있는 이수연 선생하고 같이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로나리 디즈 환자에서는 그 스타틴의 강도가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70 미만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그래도 하이인텐시티로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그때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기관 자료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베이스라인에 70 미만인 케이스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80 미만으로 했고, 아톨바 20 이상 또는 20 미만으로 했을 때 아웃컴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톨바 20 이상을 준 그룹은 65에서 52까지 떨어지고, 아톨바 10이나 그 이하를 준 그룹에서는 65에서 57까지 떨어졌었는데, 아웃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가지고 리포트한 적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80 미만 또는 여기서 미디안 값으로 보듯이 65 정도 내외되는 환자에서도 이렇게 좀 비교적 더 고용량의 스타틴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치료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요새는 뭐 70 미만, 55 미만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70에서 99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용량을 사용을 했을 때 70에서 뭐 80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환자에서 도즈업을, 예를 들어서 도즈업을 하려면 여기서는 이지티미브를 추가하거나 또는 스타틴 용량을 더 올리거나, 고용량에서 더 올린다는 얘기죠. 또는 PCSK9 이니비터를 써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재영 선생하고 이범 선생이 같이 연구를 했었고, 이런 환자에서 도즈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약을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도즈업을 할 경우에 80에서 65로 내려가고, 도즈업을 안 할 경우에는 79에서 74까지 내려갔었는데, 아웃컴을 보니까 도즈업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이벤트 레이트가 적게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70에서 99 정도까지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H 환자에서는 유럽 가이드라인은 뭐 70 미만, 미국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미만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에비던스가 없었거든요. 그냥 단지 그 헤테로건, 호모건, 워낙 FH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핵심 치료이기 때문에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웃컴 스터디 없이도 승인을 받고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보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이찬주 선생하고 같이 해서, 이거는 이제 가족력이 포함되지는 않은 코호트고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 스타틴 치료를 한 이후에 팔로우업 콜레스테롤 레벨에 따라서 이벤트 레이트를 본 것이고요.
뭐 160이 넘는 경우, 그다음에 130에서 159, 100에서 129, 100 미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100 미만일 경우에 어저스티드 하자드 레이셔가 아주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100 미만이 옵티멀하다 이런 보고를 최근에 하였고요. 이것도 사실 70 미만인 그룹을 따로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FH에 합당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인 사람 중에 70 미만까지 가는 일이 거의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따로 그것까지 분석은 이제 못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치료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ASCVD 클리니컬 또는 이미징에서 나왔을 때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위험군인데 이건 이제 리스크 스코어나 리스크 카테고리제이션을 했을 때 고위험군인데 CT, NGO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검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에이티피컬 체스트 페인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노말로 나오거나 또는 미니말로 나올 경우에 미니말이라는 거는 한 29% 이하를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약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전경현 선생하고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미디안이 한 7년 이상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 이벤트 레이트가 하자드 레이셔 1.04로 양 그룹이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카테고리제이션에서 고위험군 또는 초고위험군으로 나올 경우에라도 코로나리가 정상이면 스타틴 베네핏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강의를 하시다가 보면 뭐 연수강좌나 이런 데서 개원가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데 캐로티드 얼트라사운드를 많이 하는데 환자가 리스크 카테고리로 보면 스타틴을 먹어야 될 그룹에 속하지 않는데 캐로티드 플락이 발견되는 경우에 약을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제 답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이건 어느 가이드라인에도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윤민재 생하고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이제 후향적인 연구이지만 저유형군 또는 중등도 유형군에서 다른 혈관 에비던스 없이 캐로티드 플라크만 50% 미만 되는 플라크가 발견됐을 때 스타틴을 준 그룹과 안 준 그룹을 비교했더니 하자드에서 0.95로 이것도 양 그룹의 차이가 없어서 캐로티드 플락은 이미징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저희가 스타틴, 그러니까 리스크 카테고리가 낮을 경우에는 스타틴의 베네핏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타겟과 최근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AHA에 발표됐던 연구이고요. PCSK9 이니비터가 오랄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 이제 머크에서 개발이 되어서 페이즈 1을 마쳤고요. 이제 아마 PCSK9 연구가 나온 이후에 항체약이 개발된 것과 동시에 경구약도 개발이 시작이 됐을 텐데 경구약 개발이 훨씬 더 늦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이제 오럴 펩타이드 형태이고 흡수가 잘 돼야 되고 셀렉티비티, 포텐시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흡수된 이후에 이런 효과를 보이는 그런 컴파운드가 사실은 이제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약물은 사이클릭 펩타이드고 피코몰라 스케일에서 다이제션이 안 되는 동시에 그다음에 인핸서가 이제 좋은 인핸서가 있어서 퍼미에이션이 잘 되는 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맥시멈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이 65% 정도니까 서브큐로 주는 항체 약물하고 맥시멈 에피커시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더 후기 임상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첫 번째 오랄 PCSK9 이니비터의 의미는 있는데 가격이라든가 이제 아웃컴 리절트를 좀 봐야겠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LP 리트레에 대한 SI 약물의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요. 하나는 사일런스 세라피틱스라는 회사이고 하나는 암젠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그 LP 리드레이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봤을 때 42가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 플라시보 어저스티드로 봤을 때 LP 리드레이 로어링이 마이너스 거의 100%까지 되는 이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발표하는 걸 보면 SI 약물이 안티센스보다는 부작용이 뭐 적거나 에피커시도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GPTL3는 뭐 여러분 항체약물 에비나쿠밥이라는 항체약물 연구를 보셨겠지만 중성지방도 대폭 내려가면서 LDL 콜레스테롤도 동시에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항체약물이 나온 이후에 여기 보시면 화이자하고 이오니스라는 회사에서 안티센스를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는 난HDL 콜레스테롤을 프라이머리로 했는데 마이너스 28% 정도에 도달을 했지만 LDL 콜레스테롤하고 아포비 로어링 이펙트가 조금 부족했고 혈소판 감소증은 없었지만 리버 팻 이슈하고 ALT 엘리베이션이 좀 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항체 약물인 에비나쿠맙보다 에피카시가 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추가 개발이 중단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NGPTL3에 대한 SI는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이 32%, 이 뷰파놀신 같은 안티센스에서 10% 내외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상황이고 리버 팻 이슈도 지금 SI 약물은 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시3에 대한 안티센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포시3도 주로는 이제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로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여기서는 고위험군 혹은 ASCVD가 있는 TG가 200에서 500 사이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약을 줬을 때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다른 세이프티 이슈는 별로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포시3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여기서 보듯이 LDL 콜레스테롤이 좀 상승합니다. 이거는 유전학 연구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컨시스턴트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아포시3를 타겟으로 하는 유전학 연구를 보면 NGPTL3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포시3는 주로 중성지방이 높은 아주 뭐 500 이상 되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오니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지미카스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이오니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포시3에 대한 SI 연구는 초록으로만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인데 뭐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2021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PCSK9에 대한 이제 지놈 에디팅 연구가 처음으로 원숭이에서만 발표가 되었습니다. PCSK9을 낮췄을 때, 억제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 베네핏이 있다고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샷 치료로 PCSK9 지놈 에디팅을 시도를 했고요. 이거는 회사 이름은 버브 세라피틱스라고 유명한 유전학하고 이런 지놈 에디팅하는 그룹이 같이 만든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두 가지 기술이 아마 확보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놈 에디팅 기술하고 약물 딜리버리 기술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베이스로 에디팅을 했고 20개의 캔디디드 RN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에피션트하게 다운이 되는 RNA를 이제 골라가지고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싱글 인퓨전을 했는데 보시면 PCSK9은 90%까지 다운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0% 정도까지. PCSK9을 타겟으로 하는 대부분의 약물이 항체건 오랄이건 이렇게 에디팅이건 맥시멈이 한 LDL 콜레스테롤은 60%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월까지 원샷 치료를 했는데 8개월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팅에 대한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이제 다른 그룹에서는 바이러스 벡터를 딜리버리를 해가지고 이 PCSK9 지놈 에디팅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마 플랫폼 관련된 부작용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딜리버리하는 PCSK9 지놈 에디팅은 지금까지는 이제 성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리피드 관련된 큰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병국 선생 일저자로 하신 레이싱 스타디고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는 넘어가고, 제가 이제 피마 파이브레이트가 요번에 발표가 되었는데, 프라미넌트 스터디라고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TG가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ASCVD가 있는 이런 환자가 사실은 임상 시험 해보면 알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근데 어떻게 10,000명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4포인트 베이스였고요. 하자드 레이션은 아쉽게도 1.03으로 클리니컬 아웃컴 베네핏을 이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약간의 뭐 스럼버 엠볼리즘, 리날 이벤트 이런 시리어스, 그러니까 어드버스 이벤트가 약간 더 있었다고 하고요. TG는 26% 정도 떨어졌는데 LDL 콜레스테롤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 필드나 아코드나 이런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 스토리하고 비슷하게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가 ASCVD 프리벤션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거를 보여준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TG리치 라이포프로틴 리모델링은 일어나는데 클리어런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아마 이것만 가지고 클리어런스까지 촉진하는 약제가 아니면 TG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 이벤트 레이트를 떨어뜨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PCSK9, LPD드레이, 그 외에 이제 TG리치 라이포프로틴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제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웃컴 베네핏 연구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단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파지티브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강조할 만한 점이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다운시키는 약물 외에는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 베네핏을 보기 전까지는 너무 이거를 너무 꿈에 부풀어 있어서는 조금 곤란하고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놈 에디팅 연구는 지금 이제 첫 발을 떼고 얼마나 이제 상용화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